안녕하세요. 움직임을 그리다입니다. 오늘은 뉴만 무릎관절학 강의 6번째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아십자인대와 두십자인대, 그래서 일반적 고려사항과 그다음에 아십자인대 해부학적 기능과 손상의 흔한 기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십자인대와 두십자인대의 일반적 고려사항, 그래서 십자인대의 기능적 특징으로는 교차된 형태에 의미하는 십자는 넙다리뼈 융기 사이 폐임 내에 교차하는 넙다리뼈 융기 사이 폐임, 여기죠. 폐임에서 교차하고 있는 아십자인대와 두십자인대를 공간적 관계에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십자인대, R십자인대를 교차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인대는 넓은 윤활막으로 덮여있는 관절 주머니 속 구조이고, 십자인대들은 안쪽 무릎 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지만 비교적 혈액 공급이 빈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인대들이 손상되거나 찢어지거나 그러면 회복하는데 늦는 이유도 이렇게 빈약한 혈액 공급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대들에 도달하는 대부분의 혈액들은 인대를 감싸고 있는 넓은 윤활막 내의 작은 혈관들을 통해 운반됩니다. 그래서 십자인대는 정강뼈에 대한 인대 부착 부위에 따라 변경됩니다. 그래서 아십자인대는 정강뼈 앞에 부착되어 있고, 뒤십자인대는 정강뼈 뒷부분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뒤십자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뒤인대 모두 굵고 강한 인대로 무릎을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간 역할을 반영합니다. 뒤이어 이제 십자인대 기능의 특징 6번째, 아십자인대와 두십자인대 함께 작용하게 되면 모든 무릎 움직임의 끝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팽팽해지면서 정확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인대가 정강뼈와 넙다리뼈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앞뒤 쪽 전달력을 대한 저항 대봉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러한 전달력은 걷기, 달리기, 쪼그리 앉기, 그리고 점프하기와 관계된 자연스러운 시상면의 운동 형상이 내재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사선으로 교체된 인대들의 사선으로 교체된 아까 이렇게 사선으로 교체되어 있죠. 이렇게 교체된 인대들의 방향은 몸통들이 가쪽으로 돌려 방향을 바꾸는 동작과 같이 이마면과 수평면 내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동작들에 동안 무릎을 안정시킵니다. 무릎의 동적 안정성을 제공한 외에도 아십자인대와 두십자인대에서는 이 장력은 무릎의 관절 운동 형상에 대해서 안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또 게다가 십자인대는 기계 수용기에 포함했기 때문에 신경계통의 고유 감각성 대목을 간접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조절되는 것 외에도 이런 감각 수용기들은 인대에 대한 큰 손상성 변형을 제공할 수 있는 근육 활성에 반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호적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십자인대와 뒤십자인대의 기능 정리로서 무릎에 대한 다양한 운동면의 동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거고, 특히 시상면에서 현저하게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 자연스러운 관절 운동 형상학을 안내하는데, 특히 정강뼈와 넙다리뼈의 앞쪽, 뒤쪽 미끄러짐을 제한하는 것을 또한 연관되어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무릎은 고유 감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서 보면 시상면이 현저하다는 것은 무릎은 굽힘과 펴매 두 동작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시상면에서 현저하게 동적 안정성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앞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정강뼈가 가쪽 돌림, 나사집 돌림할 때 안내하는 역할이, 수동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이 앞십자인대입니다. 저번에 나사집 돌림 강의에서도 설명했었죠. 그래서 아십자인대 해부학적 기능, 그래서 아십자인대는 정강뼈 고환의 앞 융기 사이 영역에 있는 폐인 부위에 따라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환, 여기를 정강뼈 고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십자인대는 폐인 부위의 가쪽 넙다리뼈 관절 융기의 안쪽 면에 가쪽이면 여기가 가쪽이죠. 여기가 가쪽, 여기가 안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쪽 넙다리뼈 관절 융기의 안쪽 면이면 여기죠. 여기
그래서 용기면에 부착하기 위해서 뒤 위쪽 가쪽, 뒤 위쪽 가쪽 이렇게. 그래서 뒤쪽, 위쪽, 가쪽 이렇게 방향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십자인대에 있는 악교 섬유들은 주로 일형 악교줄로 구성된 나선형 다발에 서로 꼬여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와 설명대에는 다르게 보고되어 있지 하지만 대부분 연구자들은 앞십자인대 내 두 세트의 섬유 다발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강뼈에 대한 패인 부위에 따라 앞 안쪽 다발과 뒤 가쪽 다발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십자인대의 해부학적 기능 ACL 앞십자인대 내 섬유 다발들은 장력, 꼬임, 그리고 전반적인 공간적 방향은 무릎의 굽힘의 폄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ACL 대부분의 섬유들은 특히 뒤 가쪽 다발에 있는 섬유들은 무릎에 완전히 폄에 따라 점점 더 팽팽해지고, 그렇죠. 여기는 앞십자인대에 이러한 섬유들은 안쪽 견디인데 안쪽 관절 주머니 오금인데 이게 팽팽해지고, 이러한 섬유들은 무릎의 점정적인 굽힘에 따라 느슨해지고 폄에 따라 팽팽해지며 뒤 관절 주머니 견딘대 일부 그리고 모든 무릎의 굽힌 근육들은 또한 폄에서 비교적 팽팽해지고 특히 체중 지지 활동 동안 무릎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립의 회복적 위치를 넘어 무릎이 폄시키는 것, 과도하게 폄시키는 것은 아까 이러한 조직들이죠. 이러한 조직들이 좀 더 길어지면서 신장시키면서 과도하게 팽팽해질 수도 있고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무릎이 폈을 때 무릎 뒤쪽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무릎 펴의 마지막 50에서 60대 동안 네갈래 수축에 의해 발생된 능동적인 힘은 정강뼈 앞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앞쪽 미끄러짐이 관절 융성을 추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서면은 네갈래 수축이면 보통 비체중 지지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지겠죠. 비체중 지지 상태에 당겨지면 이렇게 당겨지면서 네갈래 수축하면서 이 정강뼈가 앞으로 미끄러지겠죠. 그러면서 ACL 확장된 섬유들에 발생된 장력,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늘어나겠죠. ACL이. 그러겠죠. 당연히 ACL은 이렇게 옆다리 네갈래근 이렇게 수축하면 앞쪽으로 당기면서 이 ACL이 점점 팽팽해지면서 신장되겠죠. 늘어나겠죠. 그래서 ACL이 신장되는 섬유들의 발생한 장력은 이런 앞쪽 미끄러짐 크기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앞십자인대의 해박적 기능에서 아까 설명한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지면 검사가 앞글림 검사입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요. 같이 손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정강뼈를 당기면 ACL 손상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하나의 검사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글림 검사는 ACL 손상이 의심되는 무릎에 대한 상대적 느슨함을 앞쪽 느슨남은 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몇 가지 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0도 된 굽힘에서 90도 굽힘 무릎에서 정강뼈를 몸쪽 끝에서 앞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몸쪽 끝에서 앞쪽으로 당기는 거. 그래서 정상적인 무릎의 경우는 앞십자인대는 정강뼈의 앞쪽 병진에 대해서 전체 수동 저항 중 약 85%를 제공합니다. 꽤 많이 제공하죠. 그래서 반대쪽 무릎보다 약 8mm 이상, 약 3분의 1인치의 더 많은 앞쪽 병진은 ACL이 찢어짐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소개되는 것 같이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면 이 뒤쪽에 있는 넙다리 디근 햄스트링이 보조 연축으로 인해서 정강뼈 앞쪽 병진을 제한하기 때문에, 즉 막기 때문에 ACL이 찢어져 있었던 것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넙다리뼈 뒤쪽에 있는 뒤넙다리근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면서 이 앞글림 검사를 시행하겠죠.
넙다리 뇌관리근에 대한 ACL의 대안근. 임상적으로 뇌관리근은 흔히 ACL 대안근으로 언급됩니다. 비교적 낮은 굽힌 각도 일어나는 뇌관리근의 수축력은 ACL 대부분을 섬유들을 신장시키는데 또는 반대 작용을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표면 편될수록 뇌관리근은 수축력이 강하면서 그만큼 ACL은 대부분 섬유들은 신장되겠죠. 당연했죠. 그래서 연구에서도 15도 굽힘에서 최대 노력의 뇌관리근의 등척성 활성 이후에는 ACL이 약 3.4%의 변형, 상대적 늘어짐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형 속 수준은 정강뼈에 대한 완전한 무릎 편부로 갑작스럽게 가져가던 뇌관리의 강력한 수축의 결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아까 설명처럼 뇌관리가 수축하면서 정강뼈가 앞쪽으로 당겨지면서 앞쪽으로 미끄러지겠죠. 그러면 ACL이 점점 팽팽해지면서 이걸 또 팽팽해지면서 넙다리 뇌관리근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되겠죠. 반대작용하겠죠. 여기처럼 반대작용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뇌관리근의 강력한 수축의 결과로 증가된 어떤 거 ACL의 변형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ACL의 변형시키는 뇌관리근의 능력은 완전한 펌 상태에서 가장 크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ACL이 자연스럽게 변형시키는 인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ACL의 손상을 유발하는 기전이나 수술 후 복구되는 재건된 ACL 보호적 방법을 고려할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숫자인대의 손상의 흔한 기전, 그래서 아숫자인대의 구조에 따른 손상. 아숫자인대는 사선의 공간적 방향과 인대 내의 많은 섬유 다발들은 인대의 구조에 따라 무릎의 모든 움직임이 끝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해박적 정렬은 넓은 범위에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이상적이긴 하지만 많은 끝범위 움직임의 결합에 의해서 인대가 쉽게 손상당했죠. 당연했죠. 신장되면서 과도하게 늘어나겠죠. 늘어나면서 팽팽해지는데 이 팽팽함이 인대에서 저항할 수 없는 수준까지 넘어버리면 당연히 찢어지고 파열되겠죠. 인체 내에 있는 대부분의 인대들처럼 ACL도 압수자 인대도 관절의 움직임의 끝범위에 장력을 받게 되는데 장력을 받기 전 상태에서 빠른 속도의 신장이 적용되면 당연히 매우 쉽게 손상에 각인이 됩니다. 인대는 생리학적인 내구력 또는 길이에 초과하는 장력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파열됩니다. 아까 말했죠. 이러한 장력 스트레스의 크게 병약적 관점으로 보면 AC의 최종 파열점은 약 11에서 19%의 변형 길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단 오르기, 고정 자전거 타기, 쪼그리 앉기 같은 대부분의 흔한 활동들은 ACL에 대한 4% 미만의 변형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아슈자인대의 장력이나 변형을 주는 요소로서는 어떠한 주어진 순간에 아슈자인대의 장력이나 변형의 양의 관계에 있는 생리학적 요소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는 지면 반발력의 방향과 크기, 넙다리 관절에서 압박과 전단의 방향, 앞뒤 전당의 방향, 그렇죠? 그래서 근육 힘들의 양과 조절, 정확한 순서, 그다음에 주변 조직들의 완전성과 내구력, 그리고 다리와 몸통에 있는 관절들의 정렬과 위치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숫자인대 손상 원인과 2차적인 외상 유발 및 퇴행. 그래서 아숫자인대는 가장 자주 전체적으로 파열되는 무릎 인대입니다. 자주 파열되죠. 아숫자인대는. 그래서 모든 ACL의 손상의 약 절반은 미식축구, 활강스키, 농구, 그리고 축구와 같은 여러 가지 빠른 속도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테니스나 이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15세에서 25 사이에 있는 활동적인 사람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아숫자인대에 찢어지면 일시적인 무릎의 아탈을 수반하여 뼈, 관절연골, 반달연골, 그리고
내측겨진 데를 포함한 다른 조직들의 2차적인 외상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반되는 손상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십자인대의 손상은 두드러진 무릎의 불안정성을 유발합니다. 당연하죠. 아까 말한 대로 ACL은 무릎에 안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손상이 되면 당연히 무릎은 불안정성이 유발되겠죠. 그래서 만성 불안정성 손상 및 연관되어 변경된 관절 운동 형성학은 당연하죠. 느슨해지면서 관절 운동 형성학은 변하게 됐죠. 다른 조직들에 대한 스트레스와 퇴행을 좀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의 손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반달연골과 관절연골 이런 손상도 있지만 퇴행, 특히 무릎의 퇴행 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을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게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압십자 손상의 비확실성, 스포츠와 관계된 압십자인대의 손상은 약 70%는 접촉 없이 적어도 최소의 접촉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죠. 상황이면 볼까요? 많은 비접촉성 손상은 점프에서 착지할 때 또는 한쪽 다리로 지면에 고정상 상태에서 빠르고 강력한 감속이나 방향 전환을 일어날 때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한 다리로 이렇게 지명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몸통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 무릎에 손상을 유발하는 거죠. 손상하는 유발 기전들은 흔히 예측할 수 없으며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손상 시점에서 무릎에 적용된 힘의 정확한 위치와 유력한 방향에 항상 명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와 같이 이 그림과 같이 한 다리로 이렇게 지면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통이 이렇게 회전되면 당연히 여기 있는 무릎이 스트레스 받겠죠.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 압십자인대나 또 여러 가지 내측혀진대, 또 관절 연골, 반달 연골도 동반 손상되겠죠. 이렇게 역동적이면서 한 발로 일어났을 때 체중이 있을 때 그리고 여기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무릎의 가쪽 돌림 때 넙다리뼈는 안쪽 돌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무릎의 안쪽 돌림할 때 체중 지지 상태는 넙다리뼈가 가쪽 돌림됩니다. 이런 체중 지지 상태에서 넙다리뼈가 좌우 가쪽과 앞쪽 돌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손상되는 이유가 이런 돌림이 많이 유발되겠죠. 그래서 아십자인대의 손상의 흔한 기전, 그래서 아십자의 손상에 대한 관계된 요소는 연구에서는 비접촉성 ACL 손상과 관계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들 수 있습니다. 중간 정도의 굽힘된 또는 거의 펴된 상태의 무릎에서 강력한 넙다리 네갈래근의 활성, 아까 말했죠? 그러면 ACL이 평평해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릎이 두드러진 박구비가 붕괴되고 이렇게 무릎이 박구비 포스 해서 무릎이 과도한 안쪽 돌림, 그러면 고정된 넙다리뼈에 대해서 정강뼈에 대해서 엉덩관절에 있는 과도한 넙다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쪽 돌림은 안쪽 돌림이겠죠? 넙다리뼈는 이렇게 안쪽 돌림이 되고 이렇게 박구비가 결합되면서 ACL이 압십자인대가 손상을 더 크게 유발되겠죠. 그림과 같이 설명된 운동 역학적이고 운동 형상학적 상황이 결합되거나 과도하게 발생될 때 ACL은 과도한 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상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실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에서 ACL은 손상이 유발되고 팽팽해지면서 과도한 장력을 줄 때 파열되겠죠. 그래서 무릎에 과도한 아까 가쪽 돌림이 있었죠. 안쪽 돌림에서도 이렇게 흘면서도 AC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과도한 안쪽 돌림과 과도한 그다음에 극단적인 박구비가 결합할 때 또한 ACL도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CL 손상에 대한 관계된 요소 네 번째, ACL의 손상에 대한 다른 흔한 기전으로 발이 지면에서 견고히 고정된 동안 발생된 무릎의 과도한 폄훼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정상적인 무릎 폄훼 운동 형상학은 정강뼈에 대한 넙다리뼈의 과도한 뒤쪽 미끄러짐이 수반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무릎이 편되면 이렇게 넙다리뼈는 안쪽 돌림이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러면 편됐을 때 안쪽 돌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뒤쪽 미끄러짐이 생기겠죠. 구르기는 이렇게 구르기지만 뒤쪽 미끄러짐이 얘기는 했죠. 그래서 과도한 편 동안 고정된 정강뼈에 대해서 넙다리뼈의 뒤쪽 미끄러짐은 ACL에 과신장을 시켜 파열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했죠. 뒤쪽 미끄러지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팽팽해지면서 늘어나겠죠. 과도하면 파열되겠죠. 이때 발생한 네 갈래의 근의 큰 활성은 뒤쪽 미끄러지는 넙다리뼈에 대해서 정강뼈를 앞쪽을 당기기 때문에 이러한 그렇죠. 여기는 과도한 편되면서 수축하면서 편되겠죠. 편되면서 정강뼈는 앞쪽으로 쪽 끌려지고, 그다음에 넙다리뼈는 뒤쪽으로 미끄러지겠죠. 그러면 손상은 가능성은 더 커지겠죠. 증가하시겠죠. 흔히 과다편과 관계된 ACL 손상, 앞지의 손상은 큰 축돌림이나 박구비 유발한 힘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ACL의 장력은 좀 더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체중 지지 상태에서 이렇게 넙다리 내관련근이 체중 지지 상태에서 넙다리 내관련근이 수축을 하면 이렇게 넙다리뼈가 여기가 고정되어 있고 넙다리뼈는 구르기 하면서 앞쪽으로 가겠죠. 앞쪽으로 구르기 하지만 정강뼈는 먼쪽은 뒤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그리고 정강뼈는 넙다리 네갈래기의 은의 축에 의해서 앞쪽 미끄러짐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긴 고정되어 있지만 넙다리뼈는 안쪽 돌림이 유발되겠죠. 여기 보면 안쪽 돌림이 유발되겠죠. 안쪽 돌림이 유발할수록 이제 그러면 ACL은 더 길이 늘어지겠죠. 늘어나겠죠. 그러면 ACL 장력은 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ACL 손상시킨 외에도 현저한 과도한 편은 뒤 관절 주머니와 MCL 손상이 자주 유발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ACL과 MCL은 동반 손상이 많은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상 기전에 대해서 한번 표로서 정리해 본 걸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십자인대, 뒤십자인대. 아십자인대는 대부분 서민들은 정강뼈 과도하게 앞쪽 병진 운동, 넙다리 뒤쪽 병진 운동, 이것을 결합된 상태에서 저항하고, 또 과도하게 안구비, 박구비의 축돌림에 저항합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이렇게 체중 지지 상태에서 무릎을 편댔을 때 넙다리뼈 번쪽은 뒤쪽 병진, 뒤쪽으로 미끄러지고, 정강뼈는 넙다리 네갈래근의 수축에 의해서 앞쪽 미끄러짐, 그래서 앞쪽 병진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아십자인대에서 운동이 유발된 손상 유발이나 안정성 유발 자세는 발의 지면에 견고히 된 상태에서 박구비를 만드는 힘, 또 발이 지면에 고정 상태에서 무릎이 어느 쪽 방향, 돌림이 일어나는 적용된 큰 촉돌림, 특히 거의 또는 완전한 편 무릎 상태에서 강력한 넙다리 네갈래기 수축이 연련된 위와 같이 결합되어 있을 경우 손상되겠죠. 그래서 심각한 무릎의 과다편, 이런 상황에서 아십자인대는 저항하겠지만 과도하게 생기면 파열이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뒤십자인대는 대부분의 무릎 굽힘, 이제 편과 반대작용으로 뒤십자인대는 일어나겠죠. 뒤십자인대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겠죠. 한번 잠시만요. 그림에서는 없지만 여기서 뒤쪽에서 붙어 있죠. 뒤십자인대는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무릎을 굽히면서 이 점점 팽팽해지겠죠. 또 팽팽해질 상황이면 이제 정강뼈가 이렇게 얘는 굽힘하면서 넙다리뼈는
앞쪽 병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넙다리뼈는 앞쪽으로 미끄러지만 햄스트링, 그러니까 뒤넙다리근이 수축을 하면서 굽힘할 때 정강뼈는 뒤쪽 미끄러짐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뒤쪽 병진, 그 다음에 굽힘할 때는 넙다리뼈가 앞쪽 병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섬유들은 무릎이 굽힘이 정강뼈의 과도한 뒤쪽 병진 운동, 뒤쪽 미끄러짐, 넙다리뼈는 앞쪽 병진 또는 이것들이 결합한 상태에서 뒤십자인대가 평평해지면서 과도하게 그 팽평이 늘어나면 이제 파열이 유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안굽이, 박굽이, 축돌림에 저항합니다. 똑같습니다. 앞십자인대도 이 축돌림, 안굽이, 박굽에서도 이 뒤십자인대는 손상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십자인대도 어떤 상황에서 손상될까요? 그래서 몸쪽 정강뼈가 지면에 강타하는 것 같은 완전히 굽힘된 무릎에서 발목이 완전히 발바닥 굽힘 상태에서 넘어질 때, 그렇죠? 특히 무릎이 굽힘되는 동안 정강뼈가 강력한 뒤쪽 병진, 즉 계기판 손상, 차를 받쳤을 때 무릎이 굽힌 상태에서 차량이 탔을 때, 그 차량에 있을 때 뒤쪽 무릎을 때리면 그 정강뼈가 뒤로 밀리겠죠. 뒤로 밀린 다음에는 이렇게 뒤로 밀리겠죠. 밀리면서 PCL, 앞 T10자인대가 손상되겠죠. 그래서 교통사고 있을 때 계기판 손상은 보통 T10자인대 손상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넙다리 앞쪽 병진도 유발되는 사고. 똑같은 상황이겠죠. 무릎이 굽힘되면서 계기판이 여기를 때리겠죠. 무릎이 여기 때리면, 여기 정강뼈를 때리면 얘는 이렇게 뒤쪽으로 미끄러지면서, 하지만 여기 고정되어 있는 상태겠죠. 아니면 앞쪽으로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힘의 저항이 이렇게 계기판 손상으로 정강뼈를 뒤쪽으로 밀게 되면, 그리고 발의 지면에 견고히 고정된 상태에서 특히 무릎이 굽힘된 동안 무릎에 적용된 큰 축돌림 또는 박굽이, 안굽이에 적용된 토크.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 박굽이나 안굽이는 여기서도 박굽이면 이렇게 팽팽해지죠. 앞십자인대 팽팽해지만 뜨면서 뒤십자인대도 팽팽해집니다. 또 안굽이 있을 때도 이렇게 도면 뒤십자인대는 또 팽팽해지지만 앞십자인대도, 뒷자인대도 팽팽해지만 앞십자인대도 팽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팽팽함과 축돌림이 동반되면서 역시 손상되겠죠. 그래서 발에 지면된 견고히 조정 상태에서 무릎이 굽힘된 무릎 동안 무릎에 적용된 큰 축돌림, 박굽이, 안굽이 토크에 적용된 토크에서도 이렇게 팽팽하지만 과도하게 되면 파열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관절의 뒷면에 큰 틈이 유발되는 무릎의 심각한 과다한 펌 상태에 있어도 뒤쪽에 있는 PCL도 손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뒤십자인대 PCL 회복적 기능과 손상이 흔한 기전. 오늘은 좀 앞십자인대를 많이 다뤘지만 뒤십자인대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다음 강의는 그렇게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